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1,4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과도한 방역 완화와 백신 효과 감소, 그리고 겨울철 계절성 요인 등이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한 재택치료 중심의 대응체계 개편과 신속한 고령자 추가 접종을 방역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사과한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에 이어서 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수용된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재판이 미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되기 직전 경찰이 위치 추적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접속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부 112 시스템과의 연동에 문제가 생겨 접속에 실패했다며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1,400명 넘게 늘면서 이전 최다 규모인 지난 18일 3,292명보다 823명이나 많았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새 37명이나 늘어 현재 586명. 또 역대 최다입니다. 현재 의료 체계로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500명 수준을 훌쩍 넘기면서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태아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9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숨진 첫 사례는 태아 사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조기 출산했고 사망한 태아 역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산하는 경우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할 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과정에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더 보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비수도권에 준중증 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허가 병상의 1.5%인 230병상, 병상이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허가 병상의 1%인 37병상 등 총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자 등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 등이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아마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대위 쇄신과 전면적 개편을 결의하고 모든 권한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맡기기로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100여일 앞둔 대선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는 한편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과 단결, 원팀 정신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장경태 의원님 자리하고 계신데 잠시 뒤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설득에 나섰지만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윤 후보 측 권성동 사무총장이 다녀간 뒤에 기자들과 만나 더 할 얘기가 없다면서 윤 후보의 의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전 11시쯤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20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윤 후보의 뜻을 전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미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번복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에 거리를 두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처럼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은 대통령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 본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투표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는 선거를 떠나 국정을 같이 논의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셨을 경우엔 장식물에 불과하게 돼 모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승민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좌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승인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YTN 취재 결과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이 나흘 전 베스트 전담 경찰로 선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의 5차례 신고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경찰. 지난 19일 또다시 집으로 찾아온 남성을 발견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1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값만 믿고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던 경찰은 2차 신고가 접수될 때쯤에서야 집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찰대가 바로 집으로 향했다면 살인을 막았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생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선발된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장 출신으로 경찰청 112 운영계장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경찰관에다 여성대상 범죄와 112 전문 경찰서장까지 있었지만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입 컨테이너에서 무려 4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페루에서 출발해 중남미 국가에 갈 코카인 400kg이 배달 사고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보카도 수입 컨테이너에 포대자루가 나옵니다. 모두 8개 자루에 각각 50개씩 소포장된 코카인이 발견됩니다. 모두 더해 400kg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의 4배나 되고 무려 4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지난 9월 20일쯤 페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에콰도르와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쳤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들른 뒤 지난 24일에 부산항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코카인 목적지가 에콰도르나 과테말라, 멕시코인데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나 우리나라까지 온 거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수입 아보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검역 대상인데 컨테이너를 열자마자 보이는 곳에 코카인을 둔 것은 일부러 적발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또 코카인과 함께 배터리 수명이 최대 13일 정도인 위치 추적기가 나왔는데 화물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 부산에 도착했으니 원래 목적지는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들른 중남미 국가라는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밀반입에 관여한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가 실제 목적지가 아니라는 개연성이 큰 점을 고려해 압수한 코카인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브리핑에 나서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주요 당직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과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20대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와 대내외적인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유능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께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많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과 지지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당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미 쇄신과 전면적 재편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당직 의원들은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회복, 민생지원, 대선 경선 기획과 공정한 관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당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과 단결, 원팀 정신을 기초로 과감한 당의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서삼석 수석 사무부총장님, 민명덕 조직부총장님, 그리고 이정근 미래부총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 이 내용 포함해서 치열한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김은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오시자마자 오늘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지금 일괄 사퇴 의사를 좀 밝히는 기자회견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의 어떤 지도부 구성도 후보 중심, 후보의 인선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 당의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라는 네. 이 총의가 모아졌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 주요 당직자 중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은 매우 주요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과 또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을 후보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겠다. 지금도 뭐 물론 당의 후보 중심으로 해오셨겠지만 네. 보다 더 강력하게 후보 중심의 이 당 운영도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무총장께서 직접 또 사퇴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충남 민생 탐방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도 이 후보의 의사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대선까지 105일 남긴 이런 시점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민주당의 이제 발표 내용도 듣고 오셨는데 최근에는 민생과 정책 행보에 집중하면서 연일 몸을 낮추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민생개혁 입법 간담회에서는 사과의 의미로 큰 절까지 올렸는데 이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눈물도 많이 보이셨는데 오늘은 큰절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인의 사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실패 혹은 부족함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부족함과 갈증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직접 이 사죄의 큰절을 올리신 것 같고요. 정말 이 반성과 성찰이 반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오만을 극복해야 되고요. 성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걸로 보이고요. 어찌되건 정치인의 사과, 사죄, 이 개한테 사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민께 사죄 큰절을 드린 부분이 매우 감동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후보도 달라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당이 저렇게 분발을 하면 저희에게도 자극제가 되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대위를 꾸리면서 앞으로 이제 잘 해 나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전근대적인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당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당원들의 일체감 있는 정체성이 모여서 결집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혹은 선대위가 저지르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있는 거지 선대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게 본질은 그대로 두고 외형만 바꾸는 눈속임으로는 근본적인 대선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떻게 대장동 문제 등에 국민들이 이반하게 된 원인을 직시하고 진솔되게 설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민주당과 선대위 탓을 하는 것으로 본인에게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민주당 오늘 중앙선대위와 별개로 청년선대위를 발족했는데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앙선대위는 기존에 있는 당과 또 여러 가지 캠프 조직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속도감 있는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또 보다 더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보다 또 좀 더 낮은 선대위가 필요하다는 고민들이 많았고요. 이 중앙선대위에 있는 모든 본부가 이 자치성과 신속성을 모두 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약간 이제 보고 체계와 이런 회의 체계를 중시했다면 네. 이제는 좀 일 처리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그동안 이제 청년 플랫폼이었던 플랫폼 상황에서 이제 청년 선대위로 이 간판을 바꿔 달면서 이 청년이 선대위의 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청년 선대위에서 그 토리 엄마 발언을 한 한준호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련의 흐름 속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앞으로 변화의 방향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뭐 저 멘트까지는 제가 청년 선대위에서 예. 발표할 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네. 어찌됐건 저희가 부족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연일 어제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고요. 오늘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이제 내놓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한 발 늦다 보니까 주요 정책 이슈에서 좀 민주당에 선점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이제 이슈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이제 본선에서 내놓는 공약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을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그 행위 그리고 현금으로 뿌리는 그 악순환을 그만둬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선대위가 꾸려지는 대로 공약과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는 오로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먼저 내놓는 것이 더 급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익지 않은 채로 생선을 뒤집다가는 그게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잘 익은 생선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익은 생선, 선대위 제대로 꾸려서 정책도 제대로 내놓겠다. 자, 이런 발언으로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상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는 듯 하다가 2, 3일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죠. 윤석열 후보, 아직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선대위 관련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다 듣고 오시죠.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선대위 인선 중에 좀 조율을 하거나 조율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랑 내일 직접 만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상황을 아직 몰라서 우리 권성동 그 의원이 뭐 만나러 가셨다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분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비토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항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가지고 새시대위원회라고 이렇게 외연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도 만약 그런 형태의 어쨌든 그 조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거는 또 쉽게 봉합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가 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대의에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마음이 이미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되긴 될 것이다. 저는 뭐 200% 확신합니다. 다음 주 정도면 그럼 결론이 날까요? 이번 주 내 결론 내야죠. 네. 지금 지도부 해석도 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200%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판이 이게 각각의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정치가 야구하고 똑같은 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평소에 피력하신 분이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리더십, 정치력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 분이 네. 만나시거나 접촉하시거나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타래를 푸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도 같으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보여줬던 리더십이 있었죠. 저는 그게 접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어제도 오늘 조금 전까지도 계속 롤러코스터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두 분 다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네. 좀 직접 만날까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직접 만나시지는 않고요.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이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큰 판이 벌어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직접 간접으로 그리고 밀도도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 만나서 좋을 때가 있고 또 그 무르익기 전까지 서로 교섭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또 네. 윤석열, 김종인 두 분 다 운동장을 풀로 쓰면서도 항상 막바지에 여지를 남겨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얼마나 서로가 잘 교감해서 할 수 네. 있느냐. 그런 지금 작업이라 보고요. 저도 이 시기는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갈 때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윤 후보 의중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항상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네. 너무나 내재되고 포함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더 나은 두 분 간의 소통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하고요. 실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볼 꿈보다, 텐데 네, 오늘 예. 말씀하실까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 측은 차에 타라고 하신 거고 이 김종인 대표는 차 키를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 이 후보 선출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마 추천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무총장까지 바꾼 마당에 김종인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에는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다 거예요? 보니까 이제 뒷좌석을 혼자 타고 갈 줄 알았던 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김한길 김종인 대표와 함께 타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좀 만났는데도 만났다고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인터뷰에서는 뭐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든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지금 이제 기분이 언짢다 보니까 그 양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별의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안 맞는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본심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준석 그 대표 얘기 조금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최고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인선이. 네네. 그런데 이 직함을 이제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처럼 특임 위원장으로 좀 바꾸면 좀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이미 최고위 통과했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후보가 결단해서 임명한 인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후보가 처리하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건 후보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 붐업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영입하고 참여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네. 또 이번 선거가 여전히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순간순간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필요한 것이 맞고 두 가지 과제에서 이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국민의힘에 내려진 숙제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야 사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 두 분을 좀 어떻게 갈라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DJ 정신을 갖고 있고 정통 민주당이라 했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뜻 예. 공감하느냐 그런 면에서 진짜 민주당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나를 믿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게 다른 당에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선결된 과제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 안 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뭔가 모셔오겠다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 부분 또한 후보께서 아마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혹은 고심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 회귀하느냐, 퇴행하느냐 혹은 미래로 나아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전두환 씨를 찬양했던 후보의 정당답게 방금 동교동계가 마치 지지하는 것으로 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동교동계든 뭐 어디든 좋습니다. 삼김시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뭐 반론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왜 그런 2030 세대는 이재명 후보를 왜 더 뽑질 않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도 안 지지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2030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표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의 평균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건 안다고 혹은 청년 선대위를 내미는 것보단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게 그 정책에 고민하는 지점을 끌어내는 게 지금 정치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후보 쪽에서는 아마 다급할 겁니다. 아무래도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던 부분, 일방적 통보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희 보고 이제 항상 원팀을 왜 못 만드냐 하셨는데 사실 원래는 선대위 구성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먼저 만나셔서 선대위 구성 어떻게 할 것인지 경선 후보 간의 합의를 먼저 합니다. 보통 대부분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또 그 선대위의 대표는 뭐 김종인을 하자, 뭐 김병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홍준표 후보님과 유승민 후보님은 대단히 패싱을 당하셔서 그 이후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접촉하시는 과정에서 김병준 김한길 대표를 임명해 버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차례 연달아 패싱을 하면서 좀 이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원팀으로 가는데 나중에 순서가 뭐 좀 보도로 바뀌었다 보면 이런 아시겠지만 얘기죠.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위에서 곧 차지하게 될 이준석 대표의 직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임 네.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네. 예, 이준석 그거 외에 또 대표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YT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대선 주자 그 선호도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격차는 조금 좁힌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연령대별 그 민심에서 2030 표심 얘기를 김은혜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2030 표심에서는 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장경태 의원님, 이 여론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50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50대가 그리고 30대도 바뀌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20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책과 철학, 공약과 비전조차 말하지 못하는 2분 동안 멀뚱멀뚱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대선 경선 중에 지금 앞으로 100여일여 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 간의 경쟁력은 거의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선 이후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어부바 지지율, 또 널뛰기 여론조사 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거나 혹은 청약 통장을 또 모른다거나 정규직 비정규직은 차이가 없다거나 뭐 비정규직은 150만 원만 적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과 관련된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발언하신 부분들이 녹아있는 그 본인의 철학이 녹아있는 공약들을 부디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데 좀 추세상으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그 흐름도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내일이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지 20일 되는 네. 때일 겁니다. 그러면 허니문을 그동안 충분히 했죠. 이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대세가 특별히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라는 그런 국민분들의 보편적인 그런 여론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장을 하고 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느슨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을 주셔서요. 이게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있죠. 뭐 경제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만 조국 장관으로 표상이 됐던 아빠 찬스, 추미애 장관으로 표상이 됐던 엄마 찬스와 함께 예측 가능한 공정의 룰이 제공되지 않았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빼앗겼죠. 이런 청년들에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이 정치가 되면 시즌이 되면 청년들을 액세서리처럼 내놓지 그들을 정치 교체의 주역으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의 주력 부대로 2030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충분히 진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윤 후보의 이제 발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네. 아니면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후보로 저희가 결정이 된 이후에도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나씩 메시지를 내놨고 또 토론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요즘 언론사의 행사를 보면 계속 네.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직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국민들을 속이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같은 영선이지만 국민들이 보는 피부로 체감하는 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분들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면 그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네.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처럼 이렇게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좌진이 혹은 써줘서 읽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본인이 토론을 하셔야지 저렇게 써준 것만 읽어야 되는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조선일보 TV조선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쪽에서 기술진이 응해달라고 하니까 기다린 거고요. 평소에 윤석열 후보가 A4 용지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가지 사례로 침소봉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일반화의 오류로 가는 그런 토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YTN 나와서 너무나 자세하게 또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도 많은 좀 언론사나 방송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제발 좀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후보께서 출연 안 알겠습니다. 하시는지.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꾸려지고 나서 이제 본격화 될 테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도 출연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호불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이재명 후보 이 YTN에서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이제 눈물도 보이시고 울컥도 하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와 동시에 야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을 주문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라는 그런 속도전을 강조하는 건 저는 추진력과 전체주의는 백진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중요해도 절차와 그리고 방법,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내년 그 후보를 선택할 때 여러 공약 중에서 국민들이 아마 집중해서 보실 부분이 부동산 공약 아닐까 싶은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전체 부동산 공약들을 내놓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자,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국토 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그런지 적절하다 답변 비율이 36% 선이고요. 그리고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0%가 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국토위 소속이라서 하루 종일 개발 이익을 왜 민간 개발사가 가져가야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법안인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주택법 또 도시개발법 등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법안 소위에서 좀 상정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개발이익은 충분히 공적으로 공유제로서의 역할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 개발하는 개발 이익이 이 개인의 소유, 단순히 개인이 혹은 이 민간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토위 열리기만 하면 공방이 정말 대단하던데 좀 개발이익 환수법에 야당이 반대하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네, 근데 아까 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네. 장 의원님의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태여서 예. 제가 저희가 일단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아서 그러시군요. 제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결국은 지금 뭐 보유세를 그대로 놔두고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자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 훨씬 높습니다. 5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의 경제는 망쳐놓고 세금은 더 걷어두고 그거를 현금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 예. 또다시 이게 집값을 잡아야지 집을 가지려는 분 혹은 집을 한 채밖에 안 갖고 있는 분을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토보유세라든가 종부세 개편안은 저희가 다시 시간을 잡아서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김은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요. 근데 조문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애쓰셨어요. 어떤 걸 애쓰셨는데요? 땅을 묻지 마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떤 걸 애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조문할 거냐?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입니다. 전두환 씨는 떠나갔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끝났는가 이 무거운 역사적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다음 부분 알려주세요.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발포 명령을 했다는 그거를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찍지 마세요. 그럼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그 역사가 하겠지. 자네가 내 나이쯤 되면은 뭐 좋든 나쁘든 결론이 나겠지. 과오도 있지 않나요? 과오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과오고. 고인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광주 사태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은 5.18은 북한군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 질문사항이라고. 그건 질문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사실인데. 그건 역사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역사책을 다시 보십시오. 안에서 유족분이 네, 그때 뭘 사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아니 지금 남이 지금 사과를 말하는 겁니까? 공산당들한테 사과를 받으라고요? 북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지 무슨 사과를 받으라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잠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영서 남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춘천 영하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11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